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요번 동영상을 통해서 1단원에서 공부를 했던 것들을 같이 복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우리가 요번 동영상을 통해서 1단원에서 배웠던 것들 중에 중요한 것들을 같이 살펴볼 테니까, 그러니까 요번 동영상을 보면서 그냥 나는 퀴즈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따로 시간을 내기가 쉽지가 않으시니까, 그렇게 이제 딱 요 시간에 나는 그냥 퀴즈 공부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오히려 그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면서 이제 과제가 오히려 더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지금 그냥 요 시간에 나는 그냥 딱 시험 공부 끝낸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딱 한번 네, 공부를 해 보도록 합시다. 이제 그 1단원부터 4단원까지가 인트로덕션 파트라 가지고 좀 여러 가지 내용이 산재가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라서 좀 퀴즈 준비하는데 이게 좀 막막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한번 같이 배웠던 것들을 따라가 보면서 중요했던 것들 위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요번 1단원에서는 처음 이렇게 뭐 실물자산과 금융자산이라는 것, 이제 그리고 리스크 리턴 트레이드 오프라는 것, 그리고 이제 일단 후반부에서는 2008년 금융위기에 있었던 뭐 여러 가지 일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선 1.1 부분에서는 간략하게 이렇게 자산에는 리얼 에셋과 파이낸셜 에셋이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리얼 에셋은 뭐 실물 자산을 얘기를 하는 거죠. 뭐 땅, 건물, 기계 같은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혹은 이렇게 무형 자산 같은 것들을 요 리얼 에셋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리고 파이낸셜 에셋이라고 하는 거는 뭐 주식이나 채권이나 파생 상품 같은 것들이 요 파이낸셜 에셋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요번 학기 금융경제학 시간에 자산이라고 말을 하면 이제부터는 거의 금융자산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제 그래서 뭐 주식의 경우에는 이렇게 그 주식 내가 투자한 회사가 이익이 났어. 그러면 그 이익을 뭐 배당을 받을 권리라던가 그렇게 어떤 그 클레임 내가 권리를 가지는 것을 요 financial asset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1.2번으로 넘어와서 그렇다면 financial asset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았었죠. 이제 가장 첫 번째로 여기 fixed income 채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 채권을 나타내는 표현이 이렇게 fixed income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debt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그래서 채권이라고 하는 거는 처음에 회사가 돈을 빌리고 그 빌린 대가로 만기가 될 때까지 주기적으로 이자를 갚고 마지막에 마지막 이자와 원금을 갚는 방식으로 돈을 이제 갚는 방식이 픽스 인컴 채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국채, 뭐 사채, 뭐 이러한 것들이 다 채권에 들어가는 거고요. 이제 요 에코티라고 하는 것이 주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주식을 표현하는 그 단어도 이렇게 equity가 주식을 뜻하기도 하고 stock이 주식을 뜻하기도 하고 가끔은 share가 주식을 뜻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영어 표현에 조심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렇게 common stock 같은 것들이 요 주식에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세 번째로 derivative security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파생 상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파생 상품은 이 기초 자산이라고 하는 underlying asset이라고 하는 거에 이제 연동이 되어서 거기서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이제 손실이 날 수도 있는 그래서 그렇게 묶여 있는 것을 이렇게 파생이 된 것을 파생 금융 상품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1단원부터 4단원까지 공부를 한 이후에는 이제 먼저
뒷부분으로 가서 이제 나중에 채권을 공부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주식을 살펴볼 예정이고, 이제 그리고 파생 상품을 살펴본 후에 이제 그러고 나서 포트폴리오 공부로 다시 돌아올 예정입니다. 이제 그리고 다른 파이낸셜 에셋 같은 것들 중에 이렇게 통화, 외국 통화 같은 것들도 있고, 이제 그리고 이렇게 커머더티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뭐 구리, 뭐 금, 아니면 뭐 옥수수, 밀, 아니면 천연가스 같은 것들이 요 커머더티 상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1.3번으로 넘어와서 이제 금융시장과 경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선 첫 번째로는 이 금융시장은 정보를 어떤 시그널을 주는 정보를 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생각하면 주가, 주식 가격이라는 것이 정보를 주는 역할을 하죠. 이제 주가가 오르면 그 회사가 뭐 잘 되고 있다는 것이고 주가가 떨어지면 또 반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 되겠죠. 이제 그래서 그와 같은 주식 시장을 통해서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끌어오는 거고 회사 입장에서는 또 채권 시장을 통해서도 돈을 빌려오는 거고 뭐 그러한 역할을 이렇게 어떤 정보를 이렇게 전달을 해주는 역할 덕분에 자금을 끌어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표는 이상적으로는 그 자금이 가장 필요로 하는 회사에게 혹은 개인에게 가는 것이 가장 좋은 건데 이제 가끔씩은 그렇지는 않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와 같은 금융시장이 있음으로 해서 파이낸셜 마켓이 있음으로 해서 내가 소비의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라는 것이었죠. 만약에 이와 같은 파이낸셜 마켓 혹은 어떤 금융 상품도 없다라고 하면 내가 버는 족적을 다 쓰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적금이나 뭐 예금이나 아니면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나중을 위해서 남겨놓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다 뭐가 있기 때문이다? 파이낸셜 마켓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와 같은 파이낸셜 마켓을 통해서 리스크를 분산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뭐 나는 몰빵을 하기보다는 이제 분산 투자를 하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얼마는 현금으로 갖고 있고, 얼마는 주식으로, 얼마는 채권으로, 뭐 얼마는 뭐 금으로 넣고, 뭐 이런 방식으로 분산을 하라고 하잖아요. 이게 다 이렇게 파이낸셜 마켓, 다양한 파이낸셜 마켓이 존재하는 덕분. 그래서 그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투자자가 투자를 할 수 있게 하는 거니까 이렇게 리스크가 알맞게 분산될 수 있도록 파이낸셜 마켓이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와 같은 파이낸셜 마켓이 존재할 수 있는 거는 자본시장, 자본주의로 오면서 이렇게 회사들의 소유와 경영이 분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아니면 혹은 뭐 기업을 시작하는 초기에는 거의 창업주가 그냥 회사 경영인인 경우가 많죠. 소유 이퀄 경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로 오면서 그리고 아니면 뭐 회사가 커지면서 이 소유자 그러니까 주주들이 그 회사의 주인들이 그 회사를 직접 경영을 할 수가 없게 되니까 어떤 경영진을 선임을 해가지고 그 회사의 경영을 대신 맡기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을 이렇게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발생하게 되면 이렇게 그 과정에서 에이전시 프로블럼이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거는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인 거예요. 아르바이트생이 있다고 해봐요. 뭐 어떤 식당에 아르바이트생이 있다고 해보자. 뭐 편의점에 아르바이트생이 있다고 해보자. 내가 그 가게 사장님이면 하나라도 더 팔면 이게 돈이 되는 거죠. 당연히. 바로 수익이 되는 거죠. 근데 아르바이트생 입장에서는 어차피 손님이 이거 더 오나 아니면 물건이 덜 팔리나 내 월급은 어차피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장님 입장이랑 아르바이트생 입장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 일을 위임받은 아르바이트생 입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에이전시 프로블럼, 대리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회사에서도 주주들로부터 회사의 경영을 위임받은 어떤 CEO를 비롯한 경영진은 출장 갈 때 출장비를 아껴야 되는데 이코노미 타도 될 걸 비즈니스를 탄다던가 조금 저렴한 숙소 묵어도 될 거를 출장 가가지고 막 비싼 호텔 묵는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어떤 대리인의 문제, 대리인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그와 같은 대리 문제 발생을 방지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회를 통해서 관리 감독을 한다든지 회사 고위 경영진의 보수를 그 회사의 성과와 연동을 시킨다든지 이제 그리고 대주주라던가 어떤 큰 이해 당사자를 통해서 회사를 최대한 밀착 감시를 한다든지 이제 그러한 대안들이 있겠습니다. 한번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제 이런 어떤 회계 부정, 분식회계 이런 문제들이 실제로 많이 발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들에서는 실제로는 매출이 100만큼밖에 안 났는데 200만큼 났다라고 뻥을 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어떤 잘못된 일들이 발생하였고 주식시장에서는 그 주식을 분석해주는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너무 낙관적인 어떤 목표가를 제시를 한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또 문제가 발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것을 감독을 하는 회계법인, 이제 감사를 나가는 입장에서도 이게 그러니까 고객 회사랑 회계 감사 법인이랑 이게 한 팀이 돼가지고 사기를 치기도 했었던 적이 있을 정도로 이제 요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막고 앞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생긴 것이 요 사비엔스 옥슬리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2002년에 생긴 거, 미국에서 생긴 거고, 이렇게 어떤 기업의 지배 구조를 조금 더 건강하게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만든 것이 요 사비엔스 옥슬리 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진들을 조금 더 독립적인 이사진들로 선임을 한다던가, CFO, 그 회사 CFO로 하여금 그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해서 이것이 정확하다, 틀림이 없다라는 거를 보장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던가 아니면 것처럼 이해상충 관계가 충돌하지 않게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이제 회계법인이 내가 삼성전자가 3일 회계법인의 회계 감사를 맡고 있는데 컨설팅 서비스까지 컨설팅 업무까지 그 3일 회계법인의 같은 회계법인에 맡기지 않도록 한다던가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는다던가 그런 방식을 통해서 이렇게 지배구조를 조금 더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사비엔스 옥슬리법을 통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4번 부분에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투자를 하게 됩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는 몰빵을 하라고 하기보다는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분산 투자를 해라라고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권유를 하죠. 이제 그렇게 해야 여기서는 손실이 나더라도 이제 다른 데서 이익이 나서 이제 똔똔 치면 이익이 더 크게 된다던가 그런 방식으로 이제 투자를 장기간으로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러한 것을 이렇게 에셋 엘로케이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내가 가진 돈에 얼마를 주식을 넣고 얼마를 채권을 넣고 얼마는 부동산에 넣고 얼마는 현금 유동성으로 확보하고 있고 이렇게 자산군별로 투자 금액을 할당하는 것을 이렇게 에셋 엘로케이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중에서 주식 중에서 어떤 종목에 투자할지 그 채권 중에서 어떤 채권에 투자할지 를 선택하는 것을 이렇게 security selection이라고 합니다. 종목 선택이라고 하는 거죠. 주식도 security 그러니까 주식도 증권의 형태로 상장이 되어서 거래가 되고 채권도 증권의 형태로 그 security의 형태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security selection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그러한 과정, 시큐리티 셀렉션을 할 때, 분석을 하는 거를 시큐리티 애널리시스, 뭐 종목 분석, 증권 분석이라고 한다라고 했었죠. 이제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탑다운 방식이 있고, 바텀업 방식이 있다. 탑다운 방식은 위에서부터 내려간다라고 했죠. 산업을 고르고 그 산업 안에서 뭐 종목 어떤 회사를 고르는 방식. 이 요 탑다운 방식이었고 바텀업 방식은 반대로 이제 개별 종목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는 방법이 바텀업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요 부수적으로 바텀업 방식으로 하게 되면 약간 단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요 바텀업 방식으로 하게 되면 이제 나중에 바텀업 방식으로 다 해가지고 하고 나서 봤더니 너무 한 섹터, 뭐 IT라든지 뭐 아니면 바이오라든지 이제 너무 어떤 한 섹터로 몰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분산 투자 효과가 조금 떨어질 수 있다라는 문제점이 있는 게 바텀업 방식의 단점이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1.5번 부분에서는 이렇게 금융시장이 경쟁적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리스크 리턴 트레이드 오프라는 것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요거를 가장 쉽게 뭐라고 말한다 그랬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이라고 말을 한다고 했죠. 내가 조금 더 고수익을 얻으려면 위험한 상품에 리스크가 있는 거를 테이킹 할 수밖에 없고 나는 조금만 수익이 나도 돼 라고 하면 조금 리스크가 낮은 거를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리턴이 높으면 이게 리스크도 높았다는 뜻이고 이제 리스크가 낮으면 리턴도 그에 상응해서 낮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관계를 이렇게 리스크 리턴 트레이드 오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래서 리턴이 높다는 거는 그만큼 투자자가 높은 리스크를 테이킹 했기 때문인 거죠. 이제 그리고 두 번째로는 efficient market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는데요. 앞에서 우리가 대표적으로는 주식 가격, 주가라고 하는 것이 어떤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해주는 역할, 그 주가 자체가 오르거나 내리거나 한다는 게 어떤 정보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을 했던 것처럼 이 어떤 대표적인 주가라고 하는 어떤 것의 가격, 주식이든 채권의 가격은 그 회사와 관련한 정보를 모두 다 그 주가가 포함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예로 말씀을 드렸었죠. 회사의 고위 경영진이 갑자기 죽었다. 후계자라든지 그런 거를 다 정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고위 경영진이 다 죽었다. 그러면 그 회사 주가 어떻게 될 것이다? 높은 확률로 떨어지게 되겠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 이렇게 efficient한 마켓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만약에 이렇게 금융시장이 efficient하지 않으면 그러한 회사의 펀더멘탈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언더프라이스 되거나 오버프라이스 되는 경우가 일시적이지 않고 굉장히 조금 더 오래 유지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러한 시장이 경쟁적인 하에서 투자를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패시브 매니지먼트 방법의 경우에는 이제 말 그대로 그냥 소극적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서 봤던 펀드에 따르면 여러 가지 투자 전략 중에 뭐 지수를 추종을 한다든지 하는 방식이 요 패시브 매니지먼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보다는 당연히 더 얻으면 좋긴 한데 막 그렇게 초과 수익을 막 극대화하려고 하지는 않는 방법이 요 패시브 매니지먼트 방법이고 액티브 매니지먼트 방법은 어떻게 해서라도 시장보다 또 뭐 벤치마크보다 그러니까 뭐 코스피라든지 S&P 500보다 조금이라도 더 어떤 플러스 알파를 얻으려고 하는 방법이 액티브 매니지먼트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액티브 매니지먼트 방법은 이 언더프라이스나 오버프라이스 된 거를 찾아내는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언더프라이스나 오버프라이스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을 사고팔고 하면서 이익을 얻는 것이 이 액티브 매니지먼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금융시장에는 대표적으로 이런 플레이어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기업 경제에서 말을 하는 것처럼 경제의 뭐 세계 대표 주체가
가계 기업 정부라고 공부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금융시장에도 가계가 있고 기업이 있고 정부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기업의 경우에는 이렇게 자금을 모아가지고 금융시장에서 모아가지고 투자를 하고 뭐 어떤 물건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이제 이런 주체가 기업이 되는 거고 이제 그래서 이런 기업에게 자금을 조달해주는 분들이 요 이제 가계가 되는 거죠. 이제 그리고 정부의 경우에는 뭐 때로는 돈을 빌리기도 하고 때로는 빌려주기도 하고 하면서 일반적으로는 국민 그리고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걷어가지고 어떤 공적인 목적의 정부의 일을 하는 주체가 요 거버먼트 정부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금융시장에는 다양한 종류의 금융기관들이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금융기관들, 뭐 은행, 증권사, 투자은행, 뭐 보험사, 뭐 신협 같은 것들을 다 통틀어서 뭐라고 한다? 금융기관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영어 표현으로는 조금 더 financial intermediary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런다고? 금융시장에서 자금이 투자를 하려는 사람과 자금을 끌어오려는 사람이 바로 만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했죠. 그 중간에 어떤 형태로든 금융기관을 끼게 된다. 그래서 그게 뭐 은행이 될 수도 있고 증권사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금융기관이 중간에 끼게 된다. 중간에 중개 역할을 해주게 된다. 그래서 financial intermediary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 정의를 잘 아시는 게 중요한데 이렇게 투자를 하려는 사람과 자금을 끌어오려는 사람을 금융기관, 요 금융중개기관이 연결을 시켜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 이렇게 그중에 인베스트먼트 뱅크, 투자은행 아니면 증권사가 있겠습니다. 이거를 미국식으로 하면 이렇게 IB, 투자은행이라고 하는 거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증권사를 투자은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투자은행이 그 대표적으로 하는 업무가 뭐라고? 언더라이팅 업무라고 했죠. 이제 그래서 주식이나 채권을 새로 발행하려는 회사가 바로 그냥 자기가, 물론 소수 그런 직접, 그 자기 회사가 직접 이제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 상장 업무를 하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은 증권사를 고용을 해서 수수료를 주고 주식이나 채권 발행 업무를 증권사의 언더라이터한테 위탁을 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발행하려고 하는데 이거 얼마에 상장하면 좋을까? 아니면 채권 발행할 때 이자를 내가 얼마를 내면 좋을까? 아니면 투자자를 어떻게 끌어모을까? 뭐 이런 업무들을 다 언더라이터, 즉 증권사들이 해준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식이나 채권이 처음 발행이 되면 어디로 간다? 프라이머리 마켓으로 간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발행이 된 이후에는 그 투자자들끼리 서로 사고팔고 하는 마켓이 세컨더리 마켓이다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금융시장의 다른 플레이어로서 요 VC와 PE라는 것도 살펴보았죠. VC라고 하는 거는 주로 스타트업이라든지 아니면 벤처 같은 기업에 투자를 하는 회사를 전문적으로 그런 일을 하는 회사를 VC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VC의 경우에는 투자를 해주는 대가로 자기 VC의 어떤 회사 직원을 내가 투자해주는 회사의 임원으로 앉힌다던가 그렇게 해서 모니터링을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아니면 아예 초기에 VC가 투자해주는 대가로 뭐 지분을 뭐 꽤 많이 요구를 한다던가 뭐 그런 방식으로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PE의 경우에는 주로 이렇게 비상장 회사의 주식에 투자를 하는 투자 회사가 Private Equity PE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신문 기사를 통해 살펴봤던 것처럼 PEF, 그런 PEF들이 이렇게 비상장 회사의 주식에 투자를 주로 한다. 혹은 상장 회사의 주식을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는 이렇게 비상장 회사를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1.7번 부분에서는
이제 최근에 있었던 2008년의 글로벌 금융 위기 때에 나타났던 모습들을 간략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가 시작이 된 그 시초는 2000년대 초반으로 올라갑니다. 이제 이 2000년대 초반에 미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닷컴 버블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어떤 뭐 회사 이름에 진짜 무슨 닷컴 아니면 뭐 IT 기업 냄새만 나면 막 그 회사 주가가 올랐다라는 거죠. 미국에서 2000년대 초반에 굉장히 시장이 좋았던 닷컴 버블이 꺼질 것 같은 기미가 보이는 거죠. 이제 그러한 것을 조금 연착륙시키기 위해서 미국의 중앙은행인 페드에서는 기준금리를 좀 낮추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기준금리를 낮춘다, 금리를 낮춘다라고 하면 지금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모습, 지금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듯이 돈을 빌리기가 굉장히 쉬워진 거죠. 돈을 싸게 빌릴 수가 있게 된 거죠. 이제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렇게 싸게 빌릴 수 있게 된 돈이 주택시장으로 흘러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주택 가격이 굉장히 오르는 모습이 바로 이 어떤 글로벌 금융 위기의 어떤 시작 전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피겨 1.3번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제 그렇게 몰려간 자금이 이렇게 글로벌 금융 위기 직전까지 미국의 주식 시장 아니 미국의 부동산 시장을 굉장히 어떤 그 키워놨던 것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런 모습이었다가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 이제 그때가 점점 이렇게 2000년대 초반에서 2007년, 2008년으로 올수록 이렇게 증권화라는 것이 굉장히 일반적인 방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처음 해준 금융기관, 뭐 은행 입장에서 그 대출을 계속 만기가 될 때까지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이제 그거를 여러 대출을 주택담보대출을 묶어가지고 풀링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풀링을 해가지고 그거를 다시 판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 기초 자산이 모기지, 즉 주택담보대출인 경우를 이제 모기지 백드 시큐리티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다시 파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주택 금융과 관련한 시장에서의 변화가 또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이렇게 컨포밍 이제 그나마 리스크가 낮은 어떤 담보대출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신용이 좋은 사람, 뭐 아니면은 뭐 담보를 안 맡긴 사람보단 담보를 맡긴 사람, 뭐 요런 사람이 빌려간 대출이 컨포밍 모기지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앞에서 바로 살펴봤던 것처럼 증권화가 점점 되면서 이게 논 컨퍼밍 그러니까 프라임 등급을 가지고 있지 않은 서브 프라임 등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도 이제 승인이 되었던 대출이 증권화에 의해서 이게 또 다시 MBS로 판매가 되고 하는 방식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이렇게 발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속 주택 가격이 올라 주었으면 문제가 없었겠지만 이제 주택 가격이 갑자기 하락을 하게 되면 이제 처음 대출을 해간 사람이 돈을 못 갚게 되고 그러면 그 끝에 있는 MBS에 투자한 사람 또 돈을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피겨 1.4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여기 처음 담보대출을 통해서 빌려간 사람이 있는 거고 여기 MBS를 투자를 한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렇게 흐름이 현금 캐시플로우가 잘 되면 문제가 없으나 이게 중간에 끊겨버리게 되면 여기에 MBS를 통해 투자한 사람들도 손해가 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주택담보대출에서 파생된 금융상품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모기지 데리버티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 CDO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렇게 어떤 그룹 트렌치로 나눕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트렌치는 위에 있는 트렌치부터 이렇게 쭉 돈을 받는다라고 했죠. 그래서
좀 위에 있는 트렌치, 요 시니어 트렌치는 돈 받을 권리에서 우선하는 거, 그러니까 조금 안전한 거고, 즉 밑에 있는 거일수록 위험한 거죠. 즉 그래서 밑에 있는 거일수록 이제 만약에 주택담보대출 해간 사람이 돈 못 갚게 되면 이런 사람부터 돈을 못 받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까지 경제 상황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그 CDO 같은 거에서도 등급이 매겨지는데 그 등급을 보고 이제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게 되는데 이제 등급이 상대적으로 그냥 다 좋게 매겨졌다. 그래서 이제 요 밑에 있는 것도 다 좋게 매겨졌다. 이제 그래서 투자자들이 실제 위험한데 그 위험을 모르고 투자를 한 경우가 많았다라고 하는 거죠. 신용 등급이 좀 과대평가된 거. 그러니까 리스크 입장에서는 underestimate 된 거가 첫 번째 이유는 지금까지의 히스토리컬 데이터를 기반으로 신용을 평가를 하다 보니 지금까지는 경제 상황이 그냥 망하는 사람 없이 다 좋았던 거거든. 이제 그런 걸 가지고 미래를 어떤 추정을 하다 보니 당연히 리스크가 underestimate가 됐다는 거고 이 신용평가라는 시스템 자체, 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더라. 에이전시 프로블럼이 발생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주식이나 채권이나 뭐 MBS, ABS, 뭐 CDO 같은 거를 발행을 하려면 그 회사가 신용평가사한테 가가지고 돈을 주고 등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신용평가사 입장에서는 그게 고객이잖아. 고객이 등급을 매겨달라고 왔어.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등급을 나쁘다고 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대리인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등급을 실제보다 높게 주는 요인이 있었던 거고, 만약에 해봤더니 등급이 잘 안 나왔어? 그러면 어떻게 해가지고 등급을 높게 만들어 주는 거야, 신용평가사들이.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신용평가는 과대평가, 리스크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언더에스티메이트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시킨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CDS, 신용부도 수합이라고 하는 것이었죠. 이제 이 CDS라고 하는 건 일종의 보험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때 내가 기존에 들었던 보험사가 대신 사고를 처리해주죠. 그래서 내 병원 입원비라던가 만약에 내가 누구를 사고를 낸 거면 그 상대방 것까지도 내 보험사에서 보험금 냈던 거로 다 처리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 CDS라는 거가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까지 AIG에서 이 CDS라는 보험을 너무 많이 판매를 했다는 거죠.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시작이 되자, 이거를 이제 교통사고가 막 난 거야. 갚아줘야 되는 이 AIG에서 이제 갚아줘야 되는 일이 막 발생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AIG가 갚아줄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보험을 판매를 했던 것이고, 그래서 AIG가 휘청휘청하게 되면서 AIG라는 거대한 보험사가 이제 어떤 정부의 CDS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뭐 1년에 한 번씩 보험을 내는 거였고, 그리고 어떤 이 보험 상품에서 규정한 어떤 이벤트, 뭐 교통사고 같은 게 발생하면 이제 그 보험사가 대신 어떤 그거를 처리해 주는 게 요 CDS였구나 라고 하는 것, 요 CDS의 어떤 개념에 대해서만 우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시스테믹 리스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시면 되겠는데요. 이 시스테믹 리스크라고 하는 거는 어떤 개별 금융기관 하나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요즘으로 올수록 점점 더 많은 개인과 기업과 금융기관들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리만 브러더스가 파산하면서 이게 줄줄이 이제 같이 있던 금융기관들이 다 파산하게 되더라. 그러면서 전반적인 금융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어떤 브레이크다운, 그러니까 파산을 하게 되는 것을 이렇게 시스테믹 리스크라고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시스테믹 리스크가 글로벌 금융 위기 때에 이제 굉장히 높아졌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와 같은 글로벌 금융 위기가 절정에 다다라서 결국 주택 가격이 떨어지면서 이제 주택담보대출 해간 사람들이 돈을 못 갚게 되고 주식시장도 폭락을 하게 되고 MBS, ABS 투자한 투자자들도 손실 보고 이제 거기에 투자한 투자은행들, 뭐 증권사들도 다 손실 보고 그러면서 2008년 9월에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는 정점을 찍게 됩니다.
이제 프레디메, 페디메 같은 그 ABS, MBS 풀링해주는 중간에서 풀링해주던 기관들도 이제 일시적으로 정부 산하로 이제 정부의 보호를 받게 되고 AIG도 정부의 보호를 받게 되고 리만 브라더스 파산했죠. 메릴 린치라는 대형 투자은행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인수되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와 같은 미국에서 나타났던 글로벌 금융 위기가 좀 넓게 봤을 때에는 이제 유럽 재정 위기로까지 그렇게 뭐 그리스, 뭐 스페인, 뭐 그렇게 재정 위기, 유럽의 위기까지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이와 같은 어떤 상황을 다음에는 좀 막자라고 하는 맥락에서 생긴 것이 이제 도드 프랭크 개혁법입니다. 이제 이것은 2010년에 통과가 된 법인데요. 이제 시스테믹 리스크를 좀 막자, 글로벌 금융 위기 때 우리가 경험을 한 것이 있으니 이제 개별 금융기관에 위험이 오더라도 좀 버틸 수 있게 자본을 확충한다던가 유동성을 잘 관리하고 있는지 관리 감독한다던가 너무 위험한 곳에 투자하고 있지 않은지 관리 감독한다던가 아니면 주기적으로 그 금융감독기관, 뭐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원 같은 데에서 만약에 주가가 20% 빠지면 뭐 갑자기 경제가 안 좋아지면 얼마만큼 안 좋아지면 뭐 이런 시나리오를 들고 니네 버틸 수 있는지 이렇게 주기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보기도 합니다. 이제 요런 여러 가지 것들을 어떤 나중에 발생할 수 있을 위기를 이제 또 다시 이제 그렇게 글로벌 금융위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법이 요 도드 프랭크 개혁법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까지 1단원에서 배웠던 것들 중에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복습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 동영상에서는 여기까지 1단원 리뷰를